안녕하십니까. 2020년 참 의미가 깊은 해입니다. 6.25 한국전쟁 70주년이죠. 그리고 남북정상이 최초로 만나 6.15 공동선언을 채택한 지 20년째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지난 3년 동안 한국엔 굴곡이 많았습니다. 2017년 우리는 위기를 가졌고 2018년 평화와 희망의 한 해를 목격했습니다. 그러나 2019년 이후 우리는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 중대한 기로에 한국, 미국, 중국, 일본의 주요 인사들과 함께 한반도 평화의 해법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네, 오늘 대담에 참석해주신 네 분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나와주셨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93대 총리시죠. 하토야마 유키오 전 총리님 나와주셨습니다. 그리고 1994년 제네바 회담의 주역이시죠. 로버트 갈루치 전 미국 국무부 정치군사 담당 차관보 겸 한반도 특명대사 나와주셨습니다. 중국 칭화대 국제관계연구원 옌셰퉁 원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도쿄, 베이징, 워싱턴, 서울 동시간 연결되어 있고요. 4원 방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국전쟁 70년, 우리는 암과 같은 길고 긴 전쟁과 더불어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썩은 것은 도려내야 할 때이고 그것이 우리 역사적 소명일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국전쟁의 참혹한 순간들을 영상 통해서 만나보시겠습니다. 한국의 국민 역사 강사죠. 설민석 선생님 나와주세요. 70년 전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전쟁은 1129일 동안 이어졌고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됐습니다. 국군 13만 7,899명, 인민군 52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남에서는 24만 4천여 명, 북에서는 28만 2천여 명의 민간인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평화로운 삶은 파괴됐습니다. 분단으로 인해 1,000명의 이산 가족과 전쟁 고아가 생겼습니다. 53년 7월 27일 마침내 세계 역사상 가장 길었던 휴전 협정 끝에 휴전이 이루어졌습니다. 휴전. 말 그대로 전쟁이 잠시 멈춘 상태입니다.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 한반도. 70년의 기나긴 전쟁을 끝내고 우리는 평화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지금 한반도 상황이 상당히 위중한 상태로 가고 있습니다. 김여정 제1부부장이 우리 남측을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했고 또 이성건 외무상이 미국을 비판하는 또 성명을 냈습니다. 김여정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이 탈북자 쓰레기들이 전현 일대에 기어나와 반공화국 비라를 살포하는 망동짓을 감행한 것과 관련하여 발표한 사태의 엄중성을 경고하는 담화를 실었은 우리가 최고 존엄을 건드렸습니다. 이번에 어디다 대고 감히 이종석 박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누구 대한민국 최고의 북한 전문가이시기도 한데 지금 현상을 지금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북한이 뭐 그동안 남북 관계에서 남북 정상 간에 그 크게 두 개 합의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4.27 판문점 선언하고 9.19 평양 그 공동선언이 있었는데 이 합의 내용을 남한이 잘 지키고 있지 않다. 여기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거죠. 근데 누적된 불만이 지금 표출돼서 대적 관계라는 표현까지 나온 거는 그거는 뭐 기본적으로 이제 전단지 사건, 전단지 살포 사건에서 나왔는데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이 국면은 전체적으로 북한이 지금 남북 관계나 한반도 상황에 대해서 자신이 내놓은 것, 자신이 나름대로
그 미국이나 남쪽에 내놓은 것에 비하면 얻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이 상황에 대한 불만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기본적인 베이스인데 지금 북한이 저렇게 나오게 된 것은 직접적 계기는 어쨌든 간에 탈북자들의 전단 살포 문제였고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하고 누적적인 불만하고 사이에 이제 2단계로 되어 있는 것이죠. 갈루치 교수님께서는 지금 현 상황을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Well, I would start. 절제된 표현으로 말하자면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주 놀랄 일은 아니죠. I think that the North has been for the last 트럼프 정부 3년간 북한과 미국 사이의 적대감을 해결하는 데 집중해 왔습니다. a resolution of hostilities between the DPRK and the USA. 특히 2018년에서 2019년간 한국은 북한과 미국을 연결하는 중재자 역할을 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Bringing these countries together. 그러나 여러 어려움을 겪었죠. Have a lot of anniversaries, and one of them 그중 하나가 the Singapore meeting. 싱가포르 회담 후 2년이 지난 지금 북한은 불만을 표시하고 있어요. Express such a 그들이 보기에 진전이 there's 없으니까요. been no progress from 제재도 변한 것이 still 없죠. subject to sanctions. And therefore 한국에게서 기대했던 역할을 한국이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반면 한국은 미국의 동맹으로서 대북 정책 노선을 미국과 일관되게 맞추는 동시에 남북 관계를 개선해야 하는 긴장 갈등을 느끼고 있는 거죠. 거기에 불만을 느낀 북한은 이를 노골적으로 표출하는 겁니다. 미 대선 5개월 전에 그렇게 하는 건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봅니다. 하토야마 총리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본에서는 지금 한반도의 긴장 국면을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私はこのやはり 저는 큰 문맥으로 봤을 때 김정은 위원장이 당분간 북미 관계의 진전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 영향을 끼친 것 아닌가 싶습니다. 미국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나 인종차별 문제로 인해 상당히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북한이 생사의 갈림길에서 존재감을 어필하고자 할 때 미국을 뒤흔드는 것보단 한국을 뒤흔드는 것이 더 쉽다고 판단한 것이 아닐까요? 연시통 원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중국 입장에서는? 앞서 말씀하신 두 분의 관점에 대부분 동의합니다. 북한은 현재 한국에 불만을 표출하고 있으며 한국이 양국의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은 북한 자신의 생존 능력에 대한 자신감이 반영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코로나 이후 세계는 봉쇄되었고 국제 교류 또한 대부분 중지되었죠. 국제 교류가 중단된 상황에서 북한은 다른 국가들보다 더 큰 타격을 받지 않았고 오히려 영향을 덜 받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북한은 국제 교류가 어려운 상황에서 생존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커진 것이죠. 그 때문에 한국이 북한의 경제 발전에 미치는 역할과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하락한 것입니다. 저는 이 문제가 북한이 코로나 전면 격리를 통해 여러 제약 속에서도 생존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원래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는 사실상 그 2018년 4.27 판문점 선언에서 올해 안에 종전 선언을 하고 항구적인 평화 체제를 향해 나간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남북 정상이 합의를 한 건데 어떻습니까? 지금 전쟁을 넘어서 평화를 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좀 보입니까? 아니면은 아직도 요원해 보입니까?
남과 북의 군사적인 충돌의 여지가 있거나 그럴 수 있는 모든 상황을 모든 그런 어떤 기존의 설치라든가 모든 것들을 다 그 해체하는 이런 이제 작업을 갖다가 하기로 합의한 것이 바로 4.27 판문점 선언이고 그거에 따른 9월 19일 날 있었던 9.19 평양 공동선언의 남북 그 군사 기본 합의서였단 말이에요. 군사 합의서였습니다. 이걸 지키게 되면 기본적으로 남북한 간에는 사실상의 종전 상태가 되는 거다. 그러면 이런 남북한 간의 종전 상태가 이제 남아있는 북한과 미국 사이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시키는데 상당히 중요한 견인차 역할을 할 거다. 이게 이제 우리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4.27 판문점 선언은 반드시 이행해야 되는 게 바로 여기에 있고요. 우리의 전쟁과 평화를 가르는 평화로 가는 시금석이 여기도 있고. 개성 공업지구에 있던 동남 공동연락사무소를 완전 파괴시키는 조치를 실행했습니다. 이러한 사리 분별 못하는 언행을 우리로서는 더 이상 감내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2017년으로) 가봅니다. 대한민국의 전쟁의 위협이 닥쳤습니다. 워싱턴과 평양에서는 미사일과 전쟁이라는 말이 오고 갔습니다. 지상 대 지상 중장거리 전략 단도탄 북극성 일용 시험 발사에서 완전 성공. 북한은 미국 본토로 핵탄두를 실어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미국령 괌 주변을 포위 사격하겠다고 위협을 한 겁니다. We will have no choice but to totally destroy North Korea. Rocket Man is on a suicide mission for himself and for his regime. 미국의 늑다리 미추광이를 반드시 불로 다스릴 것이다. 1년 후 평창에서 열린 동계올림픽에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남북 무대는 물론 외교 무대에 처음 데뷔하는 김여정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거듭하던 북한에서 온 손님과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두 손을 맞잡았습니다. 남과 북은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2018년 4월 11년 만에 남북 정상이 만났습니다. 북한의 지도자가 비무장지대를 넘어서 남쪽의 땅을 밟았습니다. 한국전쟁 이후 최초였습니다. 2018년에는 3번의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졌습니다. 판문점의 봄은 평양의 가을로 이어졌고 백두산의 천지에서 화합과 평화를 약속했습니다.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열린 제1차 남북 정상회담 2달 후에 Singapore, I'll be meeting with Kim Jong-un to pursue a future of peace and security for the world, for the whole world. 2018년 6월 북한과 미국도 만났습니다. 북한과 미국 사이 최초의 정상회담이었습니다. It's my honor and we will have a terrific relationship, I have no doubt. 우리 모든 것을 이겨내고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It's fantastic. 북미공동 성명 발표 후에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연합 훈련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계획을 밝히기도 했죠. 2019년 2월 엄청난 기대 속에 2차 북미 회담이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렸습니다. 전 세계의 주목을 받으며 열린 회담.
영변 핵시설 폐기 등을 논의하며 정말 한반도의 평화가 찾아오는 듯했습니다. Ultimately had a deal that's really good for Chairman Kim. 우리가 충분한 이야기를 좀 더 할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평화가 도래하기 직전 북한과 미국은 입장 차이를 보였습니다. 북한은 영변 핵시설을 폐기하는 대신 대북 제재를 해제해 줄 것을 요구했고, 미국은 영변 지역 외의 다른 핵시설까지도 없앨 것을 제시했습니다. 결국 회담은 결렬됐고 손에 잡힐 듯한 평화는 다시 멀어졌습니다.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한편에서는 비핵화라고 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최대한의 압박을 통해서 대북 제재를 원래 강화시키고 있다는 말입니다. 갈루치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 전개하고 있는 한편에서는 대화를 하자고 얘기를 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maximum pressure, 최대한의 압박을 계속 가하고 있거든요. I think it's very hard to understand 트럼프 정부가 지난 2년간 싱가포르 회담 이후로 어떤 시도를 하고 있었는지 정확히 이해하기는 힘듭니다. 작년 2월 베트남에서 진전을 이룰 기회는 있었죠. 이전 2018년에 마련된 뼈대에 살을 붙일 기회였는데 양국이 놓치고 말았습니다. 잘못이 미국에 있는지 북한에 있는지 이제 와서 달라질 것이 없죠. 중요한 문제는 대화를 재개하는 시점입니다. 그땐 상대가 정말 필요한 것을 파악하고 구체적 시간표를 도출해야 합니다. 지난 25년간 북미 대화를 지켜본 이들이 계속 말하는 점이 협상은 단계별 과정이 되어야 한다. 답답하고 시간이 걸려도 그게 유일한 방법일 것이다라는 것이죠. 정상끼리 만나는 전망에 대해서 모두가 흥분하고 기대에 가득 찼죠. 북미 정상이 만나 돌파구가 생기고 미국에서는 브로맨스라 부르기도 했고 화기애애했죠. 그러나 아무 일도 안 일어났습니다. 힘든 협상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변화가 없었던 것입니다. 전문가들이 앉아서 비핵화 과정과 시기를 분석하지 않았고 구체적으로 어떤 제재를 완화하고 그에 상응해서 어떤 중대한 비핵화 조치를 시기별로 이행할지 논의하지 않은 것입니다. 정치적인 관계 정상화와 북한 비핵화 능력에 시간이 걸리는 사실은 문제가 안 됩니다. 궁극적 목표를 정해 양측이 상호 필요한 행동을 취해서 목표를 이루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이건 행동 대 행동으로 부릅니다. 느리고 고통스러워도 궁극적으로는 더 보람된 과정이죠. 기술적 사안을 잘 모르는 양국 정상이 만나서 상세 내용을 논의하지 않는다면 합의를 이루기 어려워 보입니다. 연세통 원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중국 입장은 어떻습니까? 저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문제 해결 원칙은 문제 해결 가능 여부와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식당에 가서 식사할 때 대부분 식사 후에 값을 지불하죠. 하지만 패스트푸드점에 갈 때는 값을 먼저 지불하고 식사를 합니다. 밥을 먼저 먹고 돈을 내느냐, 돈을 먼저 내고 밥을 먹느냐는 원칙은 양측이 합의해야 하는 부분이죠. 이 원칙이 합의되지 않는다면 절대 밥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북핵 문제가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은 비핵화가 먼저냐, 제재 완화가 먼저냐를 다투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갈루치 선생님 말씀에 비교적 동의합니다.
이 절차는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양측이 서로를 믿지 않는다면 점진적으로 함께 단계를 밟아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초기에 그랬던 것처럼 단계를 나누어 비핵화와 제재 완화 모두 하나씩 실현해 나가는 방법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됩니다. 하토야마 총리님, 일본 아베 총리께서는 북한에 대한 정책은 아주 명확한 것 같아요.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하기 전까지는 제재 완화가 없다는 입장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하토야마 총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시다시피 아베 정권, 일본의 현 정부의 입장은 명확합니다. 그것은 미국 정부에 의존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베 정권은 한마디로 말해 납치 문제로 성과를 내서 총리가 된 사람이기 때문에 납치 문제에 진전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트럼프 정권보다 더 경직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단 북미 정상회담이 실현됐을 때 일본 정부도 조금 더 유연해져야 한다고 판단해서 아베 총리는 아무런 조건 없이 김정은 위원장과 대화를 하고 싶다고 제안했었지만 당시 북한은 그렇다면 제재를 먼저 해제하고 과거를 청산하라며 쌀쌀맞게 대응했었죠. 그리고 제 입장을 말씀드리자면 아베 정권이 아니라 북미 정상회담으로 인해 단계적으로 비핵화를 추진하면서 제재를 없애가는 것이 아니라면 결코 북한도 최종적으로 비핵화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북한이 비핵화를 노력했을 때 미국이 제재를 전혀 풀어주지 않았던 것이 저는 지금 북한의 비핵화가 정체되고 있는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미국의 입장은 결국에 북측에서 비핵화에 대해서 구체적인 진전을 보이지 않으면 제재 완화를 못 하겠다는 입장이고 북의 입장에서는 동시교환해야 우리도 믿을 거 아니냐. 우리가 어떻게 믿고 미국을 어떻게 믿고 우리가 핵을 선제적으로 해체해버리면 미국이 언제 우리를 칠지 모르는데 지금 이런 인식이 있거든요. 이런 딜레마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가 있을까요? 일단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과 북한 사이에 좀 아까 핵심적인 쟁점을 이제 말씀하신 건데 하여튼 북한 비핵화 문제에서 제일 쟁점이 지금 선핵 후포기. 핵을 먼저 포기하면은 그다음에 북한에 대한 미국의 제재를 해제해 준다. 이게 이제 미국의 주장이고 여기에 대해서 북한은 동시 행동을 해야 된다. 단계적으로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미국은 북한을 못 믿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믿지 못하겠다는 건데 근데 그건 사실은 좀 유감스럽지만 북한 역시 또 미국을 못 믿겠다는 것이거든요. 지금 미국 얘기 뭐냐면 북한에 대해서 나 너 못 믿으니까 너 먼저 다 포기해. 그럼 나 나중에 해줄게. 북한은 내가 포기하고 나면 나 공격해가지고 날 죽이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역시 길은 동시행동을 할 수밖에 없고 단계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 근데 이건 우리가 북한의 주장이 아니라 2005년에 미국을 포함해서 미국, 남북한, 중국, 일본, 러시아 6개국이 모인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육자회담이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서 9.19 공동성명을 만들어냈는데 그 9.19 공동성명에 나와 있는 합의의 기본 내용입니다. 즉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동시행동, 그다음에 상호 조율된 단계적 조치를 취한다는 거였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해결을 쓰는 건 결국은 미국이 북한과 단계적 협상을 하는 것이다. 항상 트럼프 대통령이 자랑을 합니다. 오바마 과거 민주당 정부에 대해서 너희들은 말이지 북한에 대해서 해놓은 것도 없이 전쟁 일부 직전까지 가지 않았느냐. 나는 내가 북한 김정은 위원장하고 얘기해가지고 전쟁도 막았고 그다음에 핵실험도 중단시켰고 ICBM 장거리 미사일 발사도 중단시켰다. 내가 이렇게 많이 했는데 근데 난 북한한테 아무것도 준 거 없어. 그러면서 자기 성과라고 자랑을 하고 있단 말이죠. 이걸 갖다가 북한 쪽에서 보면 김정은은 트럼프한테 선물은 많이 했는데 대가를 받은 게 없다는 뜻이잖아요. 그러고 지금 계속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얘기를 하고 김정은 위원장과 나 사이 좋다 이런 얘기만 하니까
여기서 지금 북미 관계에 대한 그 북한의 근본적인 지금 불신이 회의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갈루치 교수님, 저 11월 대선이 끝나고 나면은 미국의 북한에 대한 제재 정책에 좀 변화는 있을 것 같습니까? Begs the question of who wins the 미국 대선에서 누가 승리할지에 따라 다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다 해도 대북 제재를 계속 시행하는 교착 상태가 유지될지, in a condition of stalemate on a plateau. 제재 효과를 약화시키고 남북 화해를 반대하는 교착 상태가 계속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북한이 대륙 간 탄도미사일 핵실험을 중단하고 한반도를 둘러싼 해상과 DMZ에서 도발 행위를 멈추는 한 미국은 기본적으로는 만족합니다. 여기서 문제는 트럼프가 다음 4년을 더 정권을 잡는다고 해도 현재 정책이 계속 유지되느냐, 아니면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계속 외톨이로 제재를 받으며 만족하며 살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걸 의심합니다. 누가 대선에서 이기는지가 중요한 문제인데 그에 따라 정확히 어떤 정책이 추구될지가 결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트럼프가 4년을 더 집권한다고 해도 이 교착 상태는 끝나야 합니다. 현재 민주당 대선 후보로 추정되는 바이든이 승리한다면 오바마와 클린턴 정부에서 활동한 북핵 전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전문가 팀을 꾸려 방향을 바꾸면서 아마도 더 성공적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을 겁니다. 제가 현재 예측할 수 있는 유일한 점은 북한 기준에서는 현재의 교착 상태가 앞으로 적어도 4년간은 불만족스러울 것이라는 점입니다. 연셰통 원장님, 중국은 미국의 대북 제재 정책이 공정하지 못하다는 입장을 계속 취해왔습니다. 어떻게 만약 트럼프 행정부에서 계속 일방적 제재를 전개할 때 중국은 어떤 정책을 펼 것 같습니까? 지금 저희들 알기에는 인도적 지원 차원에서 민생 차원에서의 그 대북 지원은 계속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중국 입장은 어떻게 될까요? 현재로선 코로나 상황에 트럼프 정부의 북한 정책은 변화가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한국과의 관계 개선에 자신감을 잃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 북한이 중국에 더 많은 경제적 원조를 요청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인도주의 측면에서 중국은 계속해서 북한을 지원할 것입니다. 한반도의 현재 상황을 미루어 보았을 때 트럼프가 대선에서 이기든 지든 앞으로 2, 3년 내 미국의 대북 정책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입니다. 갈루치 교수께서 말씀하셨듯 북한은 이미 핵실험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북한의 국가 전략은 이미 국방 건설에서 경제 건설과 경제 개혁으로 넘어갔습니다. 저는 현재 국제사회가 북한에 관심을 덜 가지게 되었다고 생각하고 미국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전략은 이미 경제 개혁에 집중하고 있고 북중 관계 또한 한 단계 더 진전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MBC 특별대담 전쟁을 넘어 평화로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미국 갈루치 전 한반도 특명대사님, 그리고 일본 하토야마 전 총리님, 중국의 옌셰퉁 원장님, 한국의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님을 모시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도쿄, 베이징, 워싱턴, 서울이 연결되어 있고 4원 방송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유성 사진은 영변의 핵시설입니다. 전쟁의 공포는 북한의 이 핵시설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89년 영변의 핵시설에서
5메가와트 원자로가 드러납니다. 북한은 이곳에서 연료봉을 추출하기 시작했습니다. 핵무기를 만들 수 있게 된 거죠.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6차례 북한의 핵시설을 사찰을 했고 2개의 시설에 대해서 특별 사찰을 요구를 합니다. 하지만은 북한은 이를 북한에 대한 압박으로 받아들입니다. 핵 활동과 관련이 없는 군사 대상을 사찰하겠다고 원래 합의한 거는 방문하게 돼 있는데 사찰하겠다고 하니까 우린 그거 접수 못한다. 그 입장에서는 변함이 없다. 똑똑히 할라. 그 입장 표명했어요. 방문은 어떻습니까? 앞으로 허용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결국 북한은 핵 확산 금지 조약 NPT를 탈퇴합니다. 남과 북이 만난 판문점에서 북한의 고위급 대표가 충격적인 발언을 합니다. 여기서 서울이 멀지 않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은 불바다가 되고 말아요. 전쟁이 일어나면 서울이 불바다가 된다는 겁니다. 직접적인 전쟁 위협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도 가만히 있진 않았습니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자기 파멸을 초래하는 최대의 가오가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입니다. 연일 남북한 고위급 관료들은 경쟁적으로 서로를 공격했고 국민들은 불안해했습니다. 강남의 한 백화점에선 라면 사재기까지 일어났습니다. 일부 시민들은 생필품을 사들이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부탄가스는 아예 오전에 동이 나버렸고 통조림, 양초, 건전지 등도 찾는 사람이 평상시에 3배가량 늘었다는 설명입니다. 당시 미국은 영변 핵시설에 대한 군사 공격까지 구체적으로 검토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일촉즉발의 위기에서 마지막으로 택한 특사, 지미 카터 미국 전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하게 되는데요. 결국 외교적 해결을 통해서 김일성 주석과 담판을 짓게 됩니다. 이 만남으로 북미 대화는 다시 물꼬를 트게 됐고 북한과 미국은 협상을 재개했습니다. 여기 오늘 참석하신 미국의 로버트 칼루치 북핵 특사가 주역이었습니다. 1994년 10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회담에서 일괄 타결에 합의했습니다. 북한은 영변의 원자로 가동을 중단하고 핵 사찰을 허용한다. 미국은 경수로, 즉 원자력 발전소 2기를 제공, 즉 지어주겠다라는 합의였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그 합의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또다시 핵 위기가 시작됩니다. States like these and their terrorist allies constitute an axis of evil.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국정연설에서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했습니다. 부시 정부 이후 북한은 본격적으로 핵 개발을 시작했고요. 2005년 남과 북,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가 참가한 6자 회담,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9.19 공동성명을 내게 됩니다. 북한이 핵을 완전히 포기한다 하는 그러한 결단을 내렸고 이 핵 비확산 협상 역사상 유례가 없는 모든 핵무기와 그리고 핵 계획을 폐기한다 하는 이러한 내용이 들어있고 2008년 6월 영변 냉각탑이 폭파됐습니다. 하지만 합의 이행을 둘러싼 갈등은 지속됐습니다. 6자회담은 다시 장기 교착에 빠졌습니다. 지난 2006년 10월 제1차 핵실험을 실시한 이래 2009년 5월, 2013년 2월, 2016년 1월, 9월
그리고 2017년 9월까지 총 6차례의 핵실험을 북한은 강행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금 두 차례의 그 핵위기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보셨는데 우리 갈루치 교수님 1994년 5월 상황 좀 우리들에게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그때 윌리엄 페리 장관의 회고에 따르면은 영변 핵시설에 대해서 외과적 타격, 서지컬 스트라이크를 하려고 최후 순간까지 갔었다가 이제 그걸 취소했다라고 그러는데 그때 상황을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It's actually a fairly complicated 아주 복잡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설명해야 하는데요. I would say that 미국은 분명 군사 공격 계획을 세워두었습니다. completed that was necessary to 영변의 특정 시설을 정밀 타격할 필요가 생길 때를 대비해서죠. if that proved necessary. To be a little more specific here, 좀 더 구체적으로 the 말씀드리면 States did not want to happen. 미국은 당시 북한에 분명히 경고하기도 했는데요. See the plutonium contained 원자로 폐연료에서 플루토늄을 추출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plutonium extracted. 추출한다면 Once it was, 북한이 핵 개발에 나선 것이 확실한 상황이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And in 1994, to the best of our knowledge, North Korea had no nuclear weapons. and they didn't 94년 test 당시에는 one, for- 저희가 아는 한 북한에는 핵무기가 없었고 So the issue 10년 back 이상 then 핵실험을 하지 was 않았기 whether 때문에 this crisis could be 당시 deflated. 이슈는 미국이 플루토늄 추출을 막기 위한 행동에 나서지 않더라도 위기를 감소시킬 수 있냐는 것인데 Yes, and largely 답은 because 그렇다였습니다. former President Carter made a visit 카터 전 대통령 방북이 계기가 되어 이유가 뭐든 결국 돌파구에 큰 발판이 마련되었습니다. basis for a breakthrough. And 김일성은 미국이 우려하지 않도록 플루토늄 추출이 가능한 원자로 가동을 중단하는 필요 조치를 취하겠다고 명백히 밝혔습니다. producing the plutonium. And so we were able, we the 그 negotiators, 후 저의 협상 실무진이 제네바에서 다시 만났고 in Geneva and 같은 해 10월 제네바 기본 합의서에 최종적으로 서명하게 됐습니다. in October. 그때가 위험했던 시기였죠. This period 미국이 was a 필요한 공격을 준비한 건 맞지만 we, the United States, certainly 실행에 옮기기 전에 영내 동맹국을 비롯한 국가들과 협의를 반드시 했을 겁니다. with our allies in the region, certainly, and probably elsewhere. 필요한 상황에서 실행할 준비가 되었지만 That was 결국은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strike. You 클린턴 대통령이 필요하지 않다고 결정했습니다. to do it if it was necessary. The president 결국 분쟁을 피해서 몇 달 안에 협상을 타결했습니다. negotiation was completed within a matter of months. 우리 한국 분들은 상당히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김영삼 대통령도 상당히 화가 많이 났었고요.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군사적 행동을 하는데 우리 정부와 하나도 협의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거에 대한 그 당시 국민들의 좌절감, 분노는 상당히 컸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미 말씀드렸듯이 제가 보기에 이 건은 미국의 국가 안보가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주한미군도 한국에 있었고 미국은 한국의 안보와 방어를 위해 전념하고 있었죠. 그 상황에서 필요한 준비를 한 것이었고 더 큰 공격이 필요한 상황이 올 경우에 외과적인 성격이라는 말이 오용되었을진 몰라도 핵시설만 골라 정밀 타격한다는 뜻이고 더 확대된 충돌로 이어지지 않았을 거라는 보장은 못합니다. 뭐 그것을 증명할 수는 없지만 공격이 필요할 때가 오면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을 비롯한 영내 동맹국과 반드시 상의했을 거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그 당시에 협의 없이 준비했다는 사실이 한국인들에게 불만족스러웠다 해도 준비 단계였을 뿐이고 계획된 것 이상으로 더 나아가진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 정확히 말할 수는 없어도 미국에서 흔히 이런 것을 제 능력 밖의 일이라고 말하죠. 제가 확신하는 건 군사 행동을 취하려 했다면
반드시 협의를 먼저 했을 겁니다. 제가 그때 생각나는 게 있는데 그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당선돼서 당선자 시절에 그때 MBC에서 이제는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1994년 5월 그 영변 핵시설에 대한 미국의 소위 외과적 타격, 선제 타격에 대한 아주 심층 보도가 있었어요. 그걸 보시고 노무현 당선자께서 정말 아주 책상을 치면서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우리의 운명을 이렇게 미국이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느냐라고 막 화를 냈고. 그런 점에서 사실은 전시작전 통제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대단히 중요한 것이고, 그거는 사실은 뭐 주권을 가진 그야말로 군대를 갖고 있는 주권 국가라면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름대로 우리의 전쟁과 평화에 대한 결정을 하고 또 나라를 지킬 수 있는 힘을 기르되 모자라는 부분을 갖다가 이제 미국에게 도와달라고 하는 것이고, 또 그런 속에서 또 전쟁이 났을 때, 전쟁이 나면 안 되지만 협력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됐던 것이죠. 하토야마 총리님, 일본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뭐 일본은 항상 미국하고 우리보다는 더 가까운 동맹이라고 주장을 많이 하시니까, 그러면 그런 거 있으면 일본은 어디 미국 측이 일본하고는 사전 협의를 좀 당시 했었습니까? 아니면은 일본도 모르고 있었습니까? 지금 말씀을 듣고 일본의 운명도 결국 미국이 쥐고 있구나. 전쟁 땐 한국과 같은 입장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994년 당시에 미국 측이 영변의 위성 사진을 보고 북한이 핵 개발을 하는 것 같다고 전해왔습니다. 하지만 호소카와 총리가 1994년 2월 11일에 미국을 방문했는데 당시 정상회담에서 클린턴 대통령으로부터 북한이 핵 개발을 강행한다면 미국은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그럴 경우에 일본이 어디까지 협력할 수 있는지 충분히 검토해 주길 바란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그 위기를 전해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이 검토했는데 그 결과는 딱히 미국을 만족시킬 수 있는 내용은 아니어서 미국이 매우 실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미군에 의한 소위 말하는 외과 수술적인 공격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때의 경험이 1997년 9월 미일 방위 협력 가이드라인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한반도 유사시에는 일본이 미군을 후방 지원한다는 체제가 만들어졌습니다. 어떻든 간에 제가 볼 때는 1994년 10월 제네바 합의는 많은 사람들이 비판하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아주 잘된 합의라고 보거든요. 우선 그 제네바 합의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그 목적은 북한의 플루토늄 생산 프로그램을 중단시키는 것이었죠. 간단히 말하자면 당시 북한은 가동 중인 5메가와트 원자로 하나와 50메가와트, 200메가와트 원자로를 각각 건설 중이었습니다. 1994년 미국 측 정보 평가에 따르면 이 프로그램을 중단하지 못할 경우에 북한은 매년 200kg의 플루토늄을 생산하게 될 것이고 2000년도에는 약 100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는 한 부시 대통령이 집권했을 당시인 2000년도에 북한의 핵무기 개수는 100이 아닌 0이었죠. 제네바 합의가 이것을 제한하는 역할을 했다고 우리는 여깁니다. 여기에 제가 급히 첨언해야 할 것은 여기엔 다른 이면이 있다는 점입니다. 1990년대에 있었던 일을 미국의 해석에 기반해서 보자면 북한이 플루토늄 및 플루토늄 기반 핵무기 프로그램을 중단하긴 했지만 단순하고 좀 직설적이고 비외교적인 단어를 쓰자면 한마디로 북한이 거래에서 미국을 속였다는 점입니다.
파키스탄 측을 통해 우라늄 농축가스 원심 분리 기술과 장비를 이전했었고 이로 인해 결국 부시 대통령이 2002년 9월경에 북한 측에 그들의 핵분열성 물질 생산을 위한 기술을 비밀리에 입수해 결국 고농축 우라늄 생산을 하려 한다는 정보를 갖고 북한과 부딪히게 된 것입니다. 이렇듯 복잡한 스토리가 있죠. 이 합의의 성공 여부는 관점에 달렸다고 봅니다. 일부에서는 이것이야말로 북한은 절대 믿어서는 안 되며 협상할 가치가 없다는 확실한 증거라고 얘기합니다. 반대로 우리 같은 사람들은 국제 안보에 도움이 되는 협상이 북한과도 가능하다는 사실을 이 합의를 통해 알게 되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갈루치 교수님께 또 하나 여쭈고 싶은 거는 부시 행정부에서 결국에 제네바 합의를 완전히 무효화시켜버리고 우리 한반도는 제2의 핵위기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 점에 대해서는 그 갈루치 대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부시 정부는 클린턴 정부와 마찬가지로 정권 2년째까지도 이런 북한의 행동을 주시할 뿐 합의를 중단하진 않았는데 두 국가 간의 움직임이 그냥 두기엔 도가 지나치게 된 2년 차부터 달라졌습니다. 이때가 바로 켈리 국무장관이 평양을 방문해 이를 문제 삼았던 때로 방문 둘째 날 강석주 부부장과 만나서 파키스탄과 북한 간의 일을 놓고 대결을 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런 사실이 대중에게 공개되었고 이어서 미국은 건설될 예정이던 2개의 원자로 장비 배송 지원을 중단했습니다. 이듬해 초 북한이 합의를 파기했고 끝났다고 선언하며 핵 확산 금지 조약을 재차 탈퇴하고 다시 플라토늄과 고농축 우라늄 기반 핵 프로그램을 지속했습니다. 네, 지난 70년 동안 두 개의 코리아는 긴 냉전을 겪었습니다. 대화는 때론 대결이 되기도 했고 또 하나의 평화로 정착되기도 했습니다. 휴전 상태의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있었는데요. 그 노력의 결실로 6.15 남북 정상회담이 이뤄지기도 했습니다. 올해로 20년이 됐네요. 그동안 남북한이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했던 노력들 모아봤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1972년 역사적인 7.4 남북 공동성명이 발표됩니다. 남북 공동성명. 최근 평양과 서울에서 남북 관계를 개선하며 그 시각 평양에서도 갈라진 조국을 통일하는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회담이 있었다. 네, 마땅히 올 것이 왔다고 봅니다. 좀 흥분해 마지 않습니다. 남과 북은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의 3대 통일 원칙에 합의했습니다. 그리고 19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남북 간의 대결과 대화는 계속 반복됐는데요. 46년 만에 남과 북은 화해의 손을 잡았습니다. 1998년 새로이 출범한 김대중 정부는 취임 초부터 북한에 대해서 포용적인 정책을 일관적으로 추진했습니다. 당시 북으로 파견했던 특사가 희소식을 가져오게 되는데요. 대단히 북측의 태도가 적극적이고 건설적이었다는 것을 말씀을 해올립니다. 당시 김대중 대통령은 임동원 국정원장을 정식 대북 특사로 파견했습니다. 그는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나서 마침내 남북 정상회담을 성사시켰습니다. 위기와 긴장 속에 마침내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2000년 6월 15일) 휴전선을 넘어 평양에서 두 정상이 만났습니다. 위협적인 비방이 아닌 서로를 마주보며 평화를 나눴습니다. 6.15 남북 공동선언문은 총 5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첫째, 통일 문제는 자주적으로 해결한다. 둘째, 양측의 통일 방안의 공통성을 인정한다. 이산가족 문제와 인도적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며 경제협력 등을 비롯한 교류의 활성화를 약속하고 실무회담을 열고 김정일 위원장의 서울 방문 등을 약속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 이후 북한과 미국도 고위급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바로 그해 매들린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이 북한을 방문해서中미 관계 개선에 대한 윌리엄 클린턴 대통령의 의사를 직접 전달하며 미국 클린턴 대통령의 방북을 추진했고요. 일본 고이즈미 당시 총리도 남북 정상회담 2년 후에 평양을 방문해서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나섰습니다. 6.15 남북 공동선언으로 남북 사이의 관계 개선은 물론이려 건의와 세계적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에 한 걸음 다가서게 됐습니다. 경제적 교류를 위한 개성공단 착공이 이루어졌고요. 인도적 목적의 쌀 지원과 이산가족 상봉이 성사됐습니다. 남북 장관급 회담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회담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었고요. 금강산 관광도 쭉 이어졌습니다. 지금 이런 6.25 20주년 맞춰서 그러면 남북한 관계도 이제 성년이 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성년이 되지 않고 다시 퇴행의 길로 이제 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오랜 시간 이제 토론을 하면서 봤는데 그러면 지금 앞으로 한반도 문제는 어떻게 우리가 전망을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어떤 정책을 펴야 그 남북한 관계를 개선하면서 한반도의 평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우리 이종석 장관님부터 말씀 좀 해주시죠. 지금 당장은 뭐 우리가 일단은 남북 관계의 교착 상태를 뚫고 그다음에 이제 핵 문제의 진전을 이뤄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문재인 정부는 해놓은 게 꽤 있다. 특히 남북한 간에 서로 사실 실천하기를 합의해놓은 두 개의 그 정상회담에서 만든 선언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이행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물론 지금 이 시점에서 더욱이 유엔 안보리 제재가 있고 또 전 새로운 국면으로서의 코로나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런 속에서 모든 걸 다 아마 우리 이거 실천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렇지만 그 중에서 어떻게 보면 선택과 집중, 그 합의문 중에서 가능한 것, 필요한 것들을 골라서 제가 볼 때 가장 필요하고 가장 가능한 것은 남북한 간의 사실상의 전쟁을 종식시킨다라는 그런 군사적 긴장 완화와 군사적 대결이 될 수 있는 그 원천적인 그런 그 충돌을 가능한 것들을 다 해소시키는 거. 이거는 당장 우리가 의지만 가지면 갈 수 있고 미국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 초입에서 지금 사실은 전단지 살포 사건이라는 것이 그 길을 막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한다든가 그리고 또 하나는 역시 상황이 이제는 이제 많이 코로나 때문에 달라졌기 때문에 코로나라는 상황을 나름대로 감안한 그런 남북협력 뭐 지금은 의료보건협력 같은 게 대단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뭔가 남과 북이 특히 이제 북한 같은 경우 코로나 상황 때문에 경제도 어려워졌는데 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인도적 지원 같은 걸 함으로써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다시 한번 담판을 짓고 협상을 통해서 이 남북 관계만이 아니라 북핵 문제에도 일정한 진전이 가게 하는 거. 이게 이제 하나라고 보고요. 마지막으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9.19 평양 공동선언에 있는 북한 핵 문제와 관련된 해법들, 특히 영변 핵시설을 영구 폐기하겠다는 김정은 위원장의 나름대로의 의지를 갖다가 실천시킬 수 있는 그런 나름대로 작품을 만들어서 미국을 주도적으로 좀 설득을 한다면 그러면 지금 우리가
평화 경제가 선순환하는 그런 시대로 아마 우리 갈 수 있을 거다. 그다음에 핵 문제 해결할 수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보다는 보다 더 강력한 의지, 그리고 보다 강력한 실천력, 실행력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우리 주변 국가, 북한에게도 그렇고 미국에도 그렇고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을 그들이 우리와 달라가지고 불편의 질을 하더라도 강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제일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또 우리의 가장 직접적인 이해가 걸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목소리, 우리의 대안을 가지고 우리 목소리를 내는 게 지금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하토야마 총리님께서는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현 단계는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어떻게 잘 될 것 같습니까? 잘 되게끔 해야겠죠. 일본 정부의 일부 생각이지만 지금 상태에서 한반도가 통일되면 군사적으로도 핵무기를 가진 국가가 되고 경제적으로도 높은 수준의 나라가 이웃 국가가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懸念があるというのもこれも事実だと思います。でもこの懸念は払拭しなければいけない。むしろ日本とすれば 하지만 이 우려는 불식시켜야 합니다. 오히려 일본은 통일된 한반도가 경제적으로도 평화적으로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 된다는 것을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이를 위해 중요한 것은 북한에 대한 한국 정책을 지지하는 것, 그리고 미국과도 협력하면서 미국의 일본의 생각을 더 강하게 주장하겠다는 의지를 갖는 것입니다. 지금 한일 관계가 반드시 좋다고는 할 수 없는 상황인데 한일 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노력이 가장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베 정권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가 더욱 한반도 사람들이나 중국에 대해 친화적인 정권, 정책을 만듦으로써 한반도 평화를 도출하는 데 협력해야 하며 이를 통해 일본은 주역이 아니라 조연일지는 모르지만 조연은 조연대로 한국과 미국에 확실하게 협력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갈루치 대사님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 시점에서 미국은 세 가지를 이루어야 합니다. 첫째로 미국은 이 지역 동맹국, 특히 한국과 일본과 협력해 그 동맹이 강력하고 분명하고 확고한 것이라는 점을 명백히 하고 북한 역시 이것이 견고한 군사 동맹임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은 동맹국들과 상의하에 군사준비 태세에 반드시 필요하지 않고 북한이 도발이라고 받아들일 만한 행동을 피할 필요가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대한민국과의 대규모 군사훈련을 중단했을 때 이 같은 균형을 찾으려 한다고 저는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해야 합니다. 동북아시아의 동맹이 강력하다는데 이견이 없어야 함과 동시에 이 두 동맹을 유지하는 데 있어 불필요한 군사적 도발을 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미국 측이 비핵화와 관계 정상화가 어떤 호혜적인 방식으로 전개될지에 대한 현실적인 그림이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호혜적이고 단계적인 일련의 성과들이
여러 차례 진행되어 의미 있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이뤄야 하고 정상화를 향한 중요한 정치적인 과정들이 이 문제 해결의 중심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미국은 먼저 관계 정상화를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다는 믿음을 주어야 하며 미국이 북한의 정권 교체를 계획하고 있다는 북한의 우려를 해소해야 할 것입니다. 이 과정은 더디겠지만 반드시 호혜적인 과정이어야 하고 투명하게 진행되어 합의된 사항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의 준수 여부가 분명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어려운 것인데 만약 미국이 관계 정상화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믿음을 북한에 주기 위해선 북한의 인권 정책에 대한 우려 해소를 위해 정확히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명확하게 전달해야 한다는 겁니다. 평양이 계속해서 국제 인권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인권 정책을 펼치고 있는 상황 속에 미국과 북한이 정상적인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추가적인 요구 사항인데다 극복해야 할 또 하나의 장애물이라는 것은 알지만 결국 북미 관계의 정상화를 진지하게 이루고자 한다면 반드시 가야 하는 방향입니다. 최소한 휴전 협정을 대체할 평화 협정만큼 중요합니다. 이는 북한이 주민들을 대하는 방식에 있어서 다른 국가들과 마치 한 가족의 일원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토야마 총리님, 갈루치 대사님, 그리고 이종석 장관님 아주 장시간 좋은 말씀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반도 상황 엄중합니다. 어렵습니다. 앞을 예측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좌절을 해서는 안 될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핵무기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라는 목표를 향해 우리는 부단히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요즘 코로나 사태입니다. 북도 어렵고 우리도 어렵습니다. 군사 안보보다 인간 안보가 더 중요한 의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남북이 빨리 관계를 복원하고 그래서 한반도의 평화 번영을 가져오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길 기대하면서 오늘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